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3회 정책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아마 이런 정당, 이런 후보 아직까지 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딴짓을 하지 아니하고 정책에 몰입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때가 되면 여러 후보들이 TV에 많이 등장을 하죠. 동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되게 어떤 데 다니던가요? 시장에 가서 이렇게 악수하고 공사장에 가서 악수하고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시장이나 공사장에 다닌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니까 그거 이제 보여주기식의 그런 쇼에 가까운 이제 그런 행적들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이 쇼에 가까운 보여주기식의 이런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그 매니페스토 운동을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미지 선거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선거에서 득표를 해보겠다는 이런 시도인데 거의 컨텐츠가 없어요. 정책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잘생겼느니 말 잘하느니 어쩌고 이런 좋은 옷을 입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는 좀 속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싸돌아다니는 선거운동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이런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정책 토론회를 매일 아침 이 시간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선거에 관한 것인데 특히 이 요즘 보여지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 풍토에서 가장 나쁜 행태 그것이 뭐냐면 소위 인신공격을 하는 혼탁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방송 많이 보셨죠? 네. 서로 치고받고 그냥 뭐 상대방 헐뜯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짜증이 많이 나죠. 짜증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선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좋은 얘기나 서로 뭐 칭찬하는 얘기나 정책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서로 뭐 자기 상대 뭐 여자가 어떻더니 뭐 재산이 어떻더니 이런 얘기만 들춰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네. 이게요, 우리가 TV에서 매일같이 그런 모습을 본다든가 신문을 통해서 그런 걸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청소년들에게 뭐 음란물, 폭력물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거 음란, 폭력 매체에 접하게 되면 아이들의 심성이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삐뚤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구한 날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저 욕지거리하고 싸움박질하고 허구한 날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좀 점잖게 표현하셔서 짜증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분은 신경질이 난다고 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당선이 돼서 집권이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신공격, 혼탕선거 이거 정말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최근에 논쟁이 됐던 박근혜 후보하고 안철수 원장 그 두 사람 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안면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박근혜 후보, 안철수 원장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후보는 말이죠. 남자들이 망해먹은 한나라당을 두 번씩이나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여걸이죠. 잔다크 같은 여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못하겠습니까? 전 대통령 시켜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안철수 원장. 그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반들 대통령 하면 못하겠습니까? 저는 다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분들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저는 늘 기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이 사람들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보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슨 약점이라고 할까 사생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 후벼 파가지고 그래서 얼굴에다 먹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그 모든 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치고받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그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감정의 앙금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당선된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치욕을 당했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화가 났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웃으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그저 이 권투 시합을 할 때 둘이서 이제 경기를 했어요. 뭐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게임을 합니다. 게임 끝나고 나서 서로 멱살 잡기 하고 싸움 박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긴 사람이 1등하고 진 사람이 2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링 위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지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나라의 이 정치판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박질로 이어지는 가는 것이 워낙이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이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 거기에서 그것을 두고 싸우는 과정에서 너무나 감정의 앙금이 쌓였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모두 트라우마가 된 겁니다. 상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은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화합의 정치가 되지 아니하고 상생의 정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싸움박질 하지 마세요. 싸움박질 하지 마세요. 이걸 정식으로 저는 우리 정치권에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부터 7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가 검증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욕설인가 그 점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매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인데 이 언론이 검증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하고 합니다. 이때 어떤 것은 보도하고 어떤 것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가라고 하는 기준과도 관련이 됩니다. 저는 먼저 이 두 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의 인물입니다. 제가 좀 문자 좀 쓰겠습니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검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 이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걸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사 들춰내기 그래서 후벼 파기 이것을 능사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그 20살 때 30살 때 정신병력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 50이 됐습니다. 정신병이 완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먹칠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짱한 지금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이라는 목적으로 과거로 후벼파고 이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뒷골목에서 뭐 소변을 봤다. 무슨 뭐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서 들어오면서 잔 적이 있다. 20살 때 30살 때 그런 적이 있다. 그거 지금 폭로해서 그 사람의 먹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 인물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과거에 학창시절 마리화나 마약이죠. 마약을 핀 적이 있었다 어쩌다 뭐 그런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그거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책을 보고 투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진실 공방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이제 배워야 되고 우리 언론도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계기도 과연 지금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물, here and now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검증하세요 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집권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후보를 검증하려면 집권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 뽑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마치 성인 군자를 뽑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뒷골 뭐 교통사고 이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부처님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말 집권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그 정책에 부합하는 행적을 보여왔는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슨 아랫도리가 어땠다는 등 사생활이 어땠다는 등 이런 따위의 걸 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고 먹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과거에 무슨 최모 목사와의 관계가 무엇이 어쩌고 어쨌다는 등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무슨 룸사롱이 어쩌고 뭐 여자 관계 어쨌다는 등 자 그게 집권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뭐 조작을 했다든가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인물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아랫도리를 얘기를 들춰내고 술 마시는 거 들춰내고 무슨 사생활을 들춰내고 막말로 해서 어떤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했다. 결격 사유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무슨 어떤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까? 이런 걸 가지고 먹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그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원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두 후보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사회운동가인데 어떻게 강남에 살 수 있냐? 뭐 200몇십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반대편에서는 저 무슨 어떤 얼마짜리 무슨 피부과에 다녔다. 뭐 이렇게 공격을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 시민 아닙니까? 서울시장 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서민적이냐 서민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것이 바로 정책 중심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선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아니하는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원장 그리고 다른 민주당의 4명의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선거, 좋은 선거, 즐거운 선거 합시다. 그렇게 나중에 상처가 남을 가슴을 콕콕 후벼 파는 대못질을 하는 이런 선거 하지 맙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선거를 한다면 결국 그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갈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사람들 그 상처의 화살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그런 선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바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 3월 달에 국회에서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금년 3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몇 년 동안 자살 예방 대책 추진위원장으로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자살 예방법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에 막 쳐들어가다시피 해서 국회의원들 방방을 찾아다니면서 통과시켜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이 자살에 관한 정부 정책이 많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고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살의 심각성과 그것에 대한 대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년에 15,000여 명들이 매년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2등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1등입니다. 몇 년째 1등입니다. 그리고 그 증가율이 또한 1등입니다. 이 15,000명이라는 숫자가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비유하기 적절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 때 우리 사랑하는 장병들이 4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15,000명이라고 한다면 군대 병력으로 말하면 일개 사단 병력보다도 2, 3,000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매년 그런 사단 병력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런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소위 말해서 자살에 성공한 이들입니다. 이때 참 성공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자살을 시도해서 세상에 떠나가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15,000명이고 그런데 내가 목을 매달았다. 입에 약을 털어넣었다. 그런데 발각이 돼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0배 아니면 20배로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이 나라에서 15만 명 내지 30만 명의 달한 이들이 입에 약을 털어놓거나 목을 매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에 막상 약을 털어넣는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또 목을 갑자기 매단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신 분이 바로 15만 명 내지 3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정말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다시 10배를 곱해보라는 겁니다. 150만 명, 300만 명이 그런 충동을 느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 인구의 15%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5천만 명의 15%면 몇 명입니까? 450만 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10위권의 국가이고 올림픽도 5등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민주화도 달성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점점 더 늘어납니까? 선생님께서는 혹시나 한번 훌쩍 떠나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하루에 46명 네, 40여 명.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년에 한 15,0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네.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로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살기 싫다거나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한마디로 해서 뭘까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행복하고 돈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가요, 우리 인간에게 오복을 다 주지 않으신답니다. 이 오복을 다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냥 서너 가지 주시고 또 한두 가지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물주에게 전화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한두 가지 못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심통을 부리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고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조물주께서 주지 않으신 것들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갖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상처에 굴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이겨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행복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실 씨 기억나십니까? 그 최진실 씨가요, 저에게 죽기 전에 죽고 싶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변호사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왜 죽고 싶냐?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최진실 씨 죽기 전에 그 마지막 소송 사건을 제가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 씨는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그럴게요?
잘 모르시겠죠. 그 TV 신문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도 왜 죽고 싶다고 했는지 모르시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뭐냐, 변호사님, 저는요 왜 이렇게 구설수가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설수란 말 아십니까? 아시죠? 뭐 이런저런 나쁜 얘기도 들리는 거죠. 구설수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구설수를 따른다는 것이 최진실 씨는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실 씨, 당신은 갖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도 가졌지만 가진 것도 있으니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구설수가 따른다. 나 인정한다. 당신이 얼마나 구설수가 따르는지 내가 잘 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최진실 씨를 저에게 처음 이렇게 소개해서 데리고 오신 분이 그 최진실 씨가 마지막에 12시 지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데려와서 이제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됐었는데 이 최진실 씨는 이게 굉장히 이 부자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꽤 유명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제가 수임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구설수에 실어들릴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소송 변호 사건의 한 10% 그러니까 10건이면 한 건 정도 다 무료로 해줬습니다. 가난하신 분들, 형편이 안 되신 분들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최진실 씨는 가난하지는 않지만 이게 여성 연예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그쪽을 통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강지원 변호사가 최진실 씨에 대해서 무료 변론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최진실 씨 기사만 뜨면 악플을 불리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 안티 최진실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왜 나쁜 X에게 공짜로 해주냐. 돈을 왕창 받으세요. 뭐 이렇게 댓글 막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아주 그냥 마비가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악풍을 이 댓글 부대가 이거 엄청나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 최진실 씨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진실이에게 잠 좀 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최진실 씨가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 검색창에다 최진실 딱 쳐요. 그래가지고 클릭을 하면 쭉 댓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읽어보고 그리고 참 얼마나 그 본인은 가슴 아팠겠어. 그 읽는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구설수에 시달린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말하기를 오케이, 알겠다. 나 인정한다. 당신이 댓글에 시달린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갖지 못한 것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이 또 많이 있다. 무엇을 가진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달덩이 같은 애들, 환희, 준이 애들도 있고 어머니도 살아계시지. 인기도 있지. 연기도 잘하지. 상도 많이 받았지. 돈도 많이 벌었다며. 그런데도 죽을래? 우리 거꾸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뭐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설수가 따른다. 라고 하면 도저히 미치겠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을 거야. 그래서 A, B면 B, A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설수가 따른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식들도 있고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뭐 인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죽고는 싶지만 죽을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상처에 굴복하는 겁니다. 상처에 굴복해서 심리적으로 기압이 팍 떨어진 겁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조우울증 때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결국 자살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진실 씨에게 사실은 정신과 의사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 갔어요, 결국.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저 가슴속에 묻어놓았던 가슴 아픈 사연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유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저희에게 말하면 이 얘기가 전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못 받은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우울하고 고통받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의 마음 터놓고 상담하고 라고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높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 많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한다. 크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학 교수이고 아주 유명한 대학자세요. 그래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왜요? 공부하느라고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없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돈도 많고 뭐도 많은데 사사건건 집에 자식이 말썽을 피워요. 그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상처를 받아요. 이런 것처럼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생긴 것, 무슨 출세를 한 것, 득세를 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갖지 못한 점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점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 강용우 박사님 기억나세요? 왜 시각장애인이신데 미국에 가셔서 백악관에 보좌관까지 하신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신봉사 할 때 말하자면 봉사와 같으신 거예요. 요즘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하시죠. 바로 요 앞에 있는 이제 맹학교를 나오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사망 선고를 받으시고서 친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걸 알고 제가 그 당시에 YTN 라디오의 진행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을 날이 이제 한 2, 3주밖에 안 남아서 기운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한국 언론과는 더 이상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진행자가 저라고 강지원 변호사라는 걸 아시고 내가 한국에 가서 자주 만나고 해서 강변호 잘 안다고 내가 마지막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한국 언론과는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이분하고 이제 대담을 이렇게 미국 현지하고 하는데 이분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그분의 큰 고통이라고 보여지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 옛날 말로 하면 봉사가 된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사랑한 것. 그래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눈시울을 흘리셨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살 예방대책 추진위원장도 했고 자살 예방법 통과시키는데도 그야말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어코 통과시키기까지 했는데 이제 정말 행정당국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깃발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많은 천명씩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동차 몇 대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다 하더라도 이 아까운 생명 또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투자되었던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냈을 그 생산성들을 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이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전 국가에 대해서 자살 예방 비상사태를 선포할 겁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일개 사단 병력이 몰살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년에 15,000명씩 사라지는 이 땅에서 이것이 비상사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국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행복감과 우울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압검사를 하죠. 혈압검사 하실 때 돈 내십니까? 따로 돈 안 낼 거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냥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는 무조건 행복감 및 우울감 검사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항목에다가 스스로 이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라는 게 되게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지난 한 달 동안에 혼자서 시외버스를 타고 저 멀리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많으면 실례 말씀이지만 좀 수상한 겁니다. 좀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뭐 피가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혈압 검사도 함과 동시에 그런 검사들을 다 의무적으로 하세요. 라고 하고 그 기록을 병원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50% 이상 넘어서 좀 수상하다라고 하면 얼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이 파도를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든가 이 숲속에 피톤치드를 받으면서 걸어본다든가 또 밝은 태양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왜 이 빨래 같은 거 밝은 태양에 널잖아요. 그럼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적셔진 마음을 이 햇빛을 받으면서 거닐어 보세요. 그럼 마릅니다. 그 말짱하게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심해지면 개입을 권고하는 거죠. 상담을 받으세요. 아니면 심하면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 국민이 마음의 행복을 찾자는 운동입니다. 마음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행복, 무슨 비지블한 보이는 행복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또한 동시에 청소년기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마음의 행복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행복을 찾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절 교육, 인성 교육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저도 수없이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초가 되는 교육은 뭐냐? 내가 마음이 행복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시키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전국 요소에 우리 국민들의 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들을 광범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지나가다가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들리는 것처럼 지나가다가 내가 좀 우울하다, 좀 고통스럽다.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이 너무나 커서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고 홍익의 정신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자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제가 요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멘토를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저도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면 자살률이 훨씬 적어질 거라는 아주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행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짜증나고 말이죠. 신경질 나고 말이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저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잘 웃었으면 좋겠어요.
늘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웃느냐? 행복한 사람이 웃거든요. 신경질을 나는 사람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너무 이 길가를 가시면서도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나가보세요. 보세요. 다들 인상을 팍팍 쓰고 다니세요.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서 다 뒤집어 쓴 것처럼 막 인상을 쓰고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시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 그러고 부르고 싶은데 너무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말 잘못 붙였다가 막 귀싸비에다 얻어맞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인상을 쓰고 사는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늘 활짝활짝 웃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관광객들이 10배, 20배로 오실지 모릅니다. 뭐 억지로 친절하려고 해서 친절하게 됩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한데 친절하려고 하면 뭐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절합시다. 뭐 이런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행복합시다. 마음이 행복하면 저절로 친절해지고 따뜻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책 콘서트는 매일같이 진행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